안녕하십니까, 박홍수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 22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여러 차례 여러분도 그런 표현 자체는, 헌법의 규정 자체는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의미, 현실을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일단 헌법은 말 그대로 22조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양심의 자유 같은 내심의 자유에 더해서 그런 학문적 성과를 말이나 글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또 예술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글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양한 표현 수단을 이용해서 그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은, 우리가 자유제한이라는 3회차인가 4회차인가 헌법 그 영상에서 제가 미국의 헌법을 상징하는 홈스 대법관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 홈스 대법관의 1919년 판결문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보면요. 진리의 최고 시금석은 시장 경쟁에서 인정되는 아이디어의 힘이다. 이것이 소망 달성의 가장 안전한 터전임을 신뢰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논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진리의 최고 시금석은 시장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장 경쟁이 의미하는 것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시장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외적인 간섭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동일하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적 간섭은 뭐겠어요? 학문과 예술에 대해서 법적, 규범적 처벌을 통한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냥 그거를 그 학문과 예술 활동 자체에 맡겨라. 서로가 경쟁하게 하라, 논의하게 하라, 거기서 운명이 결정되면 될 일이다. 이런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소망 달성의 가장 안전한 터전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사회의 안전은 처벌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경쟁 과정에서 스스로가 자기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은 사고로 들 수밖에 없는 그 과정 통해서 걸러지는 거다. 그래야지만 오히려 사회는 더 안정되는 거고, 사회 구성원들도 그 사회 속에서 안정감, 안도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것이 헌법 전체를 규정하는 자유의 핵심 원리이고 정신이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아주 옛날로 가지 않더라도요. 그런 경우들이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꽤 빈번하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요. 학문의 자유와 관련해서 가장 초보적인 것이 결국은 책을 보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이럴 수 있는 자유잖아요. 그 초보적인 것조차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 임시완이라는 잘 알려진 아이돌이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야학을 하는 대학생 역할이었는데, 거기 포스터에 보면 아저씨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라고 쓰여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뭔 얘기냐면, 야학을 하던 학생이, 야학이라는 건 가난한 노동자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글도 가르치고 검정고시도 시키고 그러던 활동이죠. 일종의 봉사활동이죠. 그런데 어느 날 들이닥쳐서 이제 경찰이나 정보기관에서 들이닥쳐서 잡아가게 돼요. 잡아간 이유가 뭐냐? 책을 읽었다는 건데, 그 책 제목이 E.H. 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그 옆에 제가 그 책에 원래 그 미국 출판된 책에 표지를 실어놨는데요. 좌익서적이다. 너는 좌익연공 세력이다. 그것을 인정하라면서 고문이 시작되죠.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의 과정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제 8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전 대통령인 고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재판의 전 과정이 이 책이 왜 용공좌익 서적이냐?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학의 교과서 같은 책이다. 이걸 갖고 싸우게 돼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영국 학술원에 문의 편지를 보내서 그 대답까지 들어가지고 재판정에서 발표하고 뭐 이러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나타났지만 전 세계인들이 보는 초보적인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조차도 허용이 안 될 정도였으니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얼마나 폭이 좁았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역사란 무엇인가는 그렇게 과격한 책이 아니에요. 역사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 그 두 가지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오늘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역사학이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접하는 태도가 그래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독재 정권이라든가 권위주의 정부는 당신 특히 국정교과서라 그래가지고 한 종의 역사책만 강제하던 때잖아요. 그 시각 이외의 다른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해치가가 싫었던 거죠. 그 정도의 학문의 자유, 그 정도의 예술적 자유조차 용인이 안 되던 시대의 우리 자화상이다. 그런 책은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만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송건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든가 박현채 교수의 민족경제론이라든가 하여튼 국내 작가들의 그 학자들의 수많은 책들도 사실상 판매금지 도서의 반열에 올랐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통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재는 시금석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예요. 또 하나는 북한과 관련한 거예요. 당연히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마르크스주의는 그 책 자체가 출판이 안 됐고 그것을 출판하거나 그것을 읽으면 좌익연공으로 몰려서 잡혀가거나 감옥살이를 했어야 됐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마르크스라든가 레닌이라든가 사회주의와 관련된 서적들은 우리나라에서 금기됐었어요. 출판과 독서 자체가. 그리고 학문적 연구 자체가. 그랬다가 일정하게 민주화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일정하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마르크스 저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게 자본론과 그 다음에 자본론을 비롯해가지고, 그가 썼던 여러 가지 편제나 소논문이라든가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번역이 돼 있고요. 시중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학문의 자유에서 그런 점에서는 진전된 면이 있는 거죠. 제가 실현한 자료에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 문구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지금까지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계에 대한 수동적 해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걸 변화시키는 일이다. 마르크스의 철학은 실천적이고 뭔가 현실을 바꿔나가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학문을 하면서는요, 마르크스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경제학이든 정치학이든 어떤 다른 사회학 분야든 현대 학문을 하면서 마르크스를 빼놓고 뭔가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요, 생물학에서 다윈을 제껴놓고 생물학을 연구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마르크스를 동의하든 마르크스를 비판하든 상관없이 그 입장 여하에 상관없이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빠질 수 없는 한 분야였는데 오랜 기간 그 출판 자체가, 접근 자체가, 학문적 논의 자체가 금지 대상이었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일정하게 열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조치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쪽의 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르크스주의와 또 하나는 북한 관련한 건데 사진에는 제가 저 철원에 있는 과거의 그 노동당사 건물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이미 폐허화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문적으로 여전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금지 대상이죠. 북한 관련한 어떤 책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번역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논의조차도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전히 그 학문적 자유에서 봉쇄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북한과 관련한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학문에 대한 자유는요, 꼭 진보적인 학자나 그런 사람들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홈스 대법관도 기본적으로는 보수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법학자였고요. 심지어 제가 실은 하지만 꽁트의 실증주의 소설을 보면은요, 꽁트는 마찬가지로 어떤 보수적인 진영에서 많이 참고를 하는 그런 학문, 그런 계열의 학자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증은 표현과 사상의 실질적 자유 보장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깊이 있는 토론과 증명을 못 견디는 학문은 유지될 수 없다. 토론과 증명에 맡기라는 거예요. 실증이라는 게 실질적인 증명 과정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 실증주의에 맡겨라. 토론하게 하라. 그것이 어떤 입장이고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이 적어도 학문적 차원이라면은 논의하고 논쟁하게 하라. 거기서 증명을 못하면은 스스로 쇠락의 길을 갖게 되는 것이 학문의 운명이다. 거기서 설득력을 얻고 대중적인 신임을 얻는 그런 학설만이 살아남게 되는 거다. 홈스 대법관과 비슷한 논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안정된 정도라든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사고의 정도를 봤을 때 적어도 학문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마르크스든 북한이든 열어놓고 논의하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걸러낼 수 있는 이런 토양,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성숙된 사회라는 점에서 학문적인 자유에서의 제한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 그런 금기는 사라져도 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 축인 예술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도미에의 가르강티아라는 사파죠. 프랑스 화가의 유명한 사파입니다. 예술의 자유와 관련해서 상징적인 사파 역할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왜 상징이 됐냐? 가르강티아는 소설 속, 거인들이 사는 나라의 소설 속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식욕이 왕성해서 모든 것을 막 집어삼키는 그런 왕이었죠. 괴물 왕이었는데 이것을 매개로 당시의 정치, 특히 그 왕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왼쪽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어떤 쌀이나 돈이나 이런 고혈을 짜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것을 다 토해내면은 그거를 실어가지고 이 가르강티아 거인의 입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게 어디로 나오냐? 그 밑으로 나와요. 보면은 그 거인의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돈을 받고 있는 게 앞쪽에 나와 있죠. 그게 부자들, 부유한 부유층들, 귀족이나 아니면은 그 시대의 부유층들이 이걸 통해서 그 다 백성들의 고혈을 빠른 것들을 지네들끼리 나눠 먹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거인의 엉덩이 쪽 보면은 국회 건물이 보이죠? 그 국회 건물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인들이죠. 국회의원들. 이들은 이런 부를 자기들이 독점하는 법이라든가 규범이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제끼는 과정을 또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 조건에서 봐서는 이런 그림이 위험한 그림이었겠죠. 이거는 1930년에 집권한 프랑스의 루이 필립 왕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민중의 편이라고, 난 백성 너희들의 편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성들의 부를 빼앗고 그것을 소수가 독차지하던 그 시대의 왕과 정치 세력에 대한 통렬한 풍자고 비판이었던 거죠. 이 그림 때문에 화가 도미에는 징역형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 사파를 게지던 신문은 폐간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술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가를 하나의 상징했던, 논쟁이 되었던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현재까지 유럽에서 예술의 자유는 아주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죠. 제가 가르강티아 그림 밑에 독일의 상을 써놨는데요. 독일은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을 얘기하면서 헌법의 내용 중에 자유권의 일부가 법률에 의해서 유보될 수 있다. 국가 안정이라든가 어떤 큰 사변이 생겼을 때 법률에 의해서 유보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독일 헌법에 보면은 법률에 의해서 예술의 자유는 유보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즉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못 된다는 건 그럼 예술의 자유에 대해서는 건들지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헌법 자체에 의해서만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판정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 법원에서는 예술의 자유를 다룰 권한이 없어요. 오직 헌법재판소에서만 이건 예술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난 표현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된다 혹은 허용돼야 된다, 이런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실제 예술의 자유는 두 가지 면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 왔어요. 하나는 정치적 풍자예요. 두 번째는 성적 표현이에요. 자, 정치적 풍자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뭐 워낙 여러 개에서 하나를 꼽기도 어렵지만요.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홍성담 화백의 세월 5월이라는 그림이에요.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을 닭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래가지고 거절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올려놓은 건 그래서 수정한 그림이에요. 닭 머리로 표현했던 거를 그냥 대통령의 얼굴로 표현했고, 대신 허수아비 모습이죠. 그 이전 대통령 혹은 그 뒤에 숨어있는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들의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거를 왜 세월 5월이라고 제목을 정했느냐. 세월은 세월호를 말하는 거예요. 5월은 옛날 광주민주항쟁을 얘기하는 거죠. 둘의 공통점은 수많은 사회 구성원의 목숨이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잃게 되었다. 광주는 직접적인 어떤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그 다음에 세월호는 국가가 제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게 되었다는 점에서 어떤 국가의 책임을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아주 가까운 최근까지도 예술적 표현, 정치적 풍자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독일 예를 들었지만 독일도 제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제가 오른쪽에 실어놓은 슈트라우스 풍자 만화 사건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다뤘죠. 이건 뭐냐면 바이에른주의 수상이죠. 우리로 치면 주지사를 사법부와 이렇게 집단 선교를 하는 장면으로 묘사한 거예요. 이걸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내렸는데, 동물로 묘사한 풍자는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집단 성행위를 하는 당사자로 얼굴을 그대로 넣어서 그린 거는, 이거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 그래서 예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침해 중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부분이 더 주요한 측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건 위법하다라는 판정을 내렸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누구든 동물로 묘사하고 뭔가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것 자체는 예술의 표현의 자유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고요. 실제 보면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을 그 영화 속에 그 악당인 조커로 묘사하는 것들도 작품이 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메르켈 총리를요, 히틀러로 묘사하기도 해요. 일본도 아베 총리를 예술가들이 드라큘라로 묘사하기도 해요. 그래도 예술적 표현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만큼 예술의 표현에 있어서 정치 풍자는 폭넓게 인정되는데 우리는 그 폭이 굉장히 좁은 거죠. 또 하나는 성적인 묘사인데, 유럽에서는 그것을 상징했던 것이 마네의 올랭페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실현한 거에 보면은 웬 여인의 나체 그림인데, 유럽회화에서 나체 그림 많지 않냐 싶겠지만 이건 좀 달랐어요. 일단은 그 시선이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사들이 기분이 나빴던 거고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현실의 모습, 현실의 여성이에요. 그 당시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혹은 목에 이렇게 걸고 있는 어떤 끈도 그 당시에 유행하던 하나의 상징 이미지였거든요. 현실의 여성을 나체로 그렸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이제 매춘 여성이었는데, 그래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나체가 아니라 추한 모습을 그린 것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심했던 건데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성적인 묘사는 논란이 돼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폭넓게 허용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자기 개인 블로그, 컴퓨터 블로그에 꾸르베라는 사실주의 화가의 세상의 기원이란 그림을 올려놔요. 지금도 오르세 미술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가면은 걸려 있어서 전 세계의 남녀노소 모두가 직접 그림을 관람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아니, 세계의 모든 사람이 원화로 직접 보는 그림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아주 몇 년 전 일이죠. 그 그림은요, 여성의 그 하체를 노골적으로 그린 거예요. 상세하게 사실적으로 그린 거예요. 성기가 드러난 거죠. 저도 좀 구슬픈 일인데요. 그걸 전부 다 올려놓으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제가 안 되는 부분만 잘려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스스로가 이런 것을 검열해야 되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이걸 다 영상에서 보여주기가 어려운 것이요. 그리고 자기와 부인의 나체 모습을 또 블로그에 게재했던 어떤 한 미술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도 몇 년 전의 일이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이 꾸르베이 세상의 기원도 그렇지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같은 경우는 남성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한 조각상이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안 되나요? 그거 블로그에 게재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고 모두 다 감상하는 다비드상을 우린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 회화를 상징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 꾸르베이 세상의 기원을 우린 볼 수 없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하여튼 그런 점이 있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죽어도 좋아라는 노인의 성과 사랑을 다뤘던 영화도 등급의 판정을 받고 사실상 가위질을 당해야 됐어요. 그만큼 굉장히 폭이 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광수라는 그 연세대 교수이자 문학가, 소설가였던 분도 즐거운 살아라는 그림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그게 교정이 되지 않았어요.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죽어야 됐죠. 최근까지도 우리에게는 성적인 묘사는 상당한 제한적인 어떤 금기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술의 자유,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좁게 허용되어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죠. 영화, 문학, 미술, 다양한 분야에서요. 우리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의 자유가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내용이었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하고요. 감사합니다.